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접시 한 장만 한 크기에 트랜지스터가 4족에 박힌 칩이 있어요. 사람 손바닥으로 가려지지도 않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반도체인 겁니다. 이걸 만든 회사가 2026년 5월 나스닥에 떡하니 데뷔하면서 그의 최대 규모 기업 공개를 터뜨려요.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68% 넘게 솟구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출발이냐면요. 월스트리트가 바로 별명을 붙여줬어요. 엔비디아 잡으러 온 자객, 엔비디아 킬러라고요. 근데요, 이 화려한 대비 뒤에 아무도 크게 안 떠드는 숫자가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회사 매출의 86%가 지구 반대편 사막도시 딱 한 곳, 아부다비에 줄댄 두 고객한테서 나옵니다. 게다가 미래를 책임진다던 240억 달러 넘는 주문 잔고, 이거 한꺼풀 벗겨보면 사실상 큰 손이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뿐인 큰 손이랑 이 회사 사이에는 잠시 뒤에 풀어드릴 묘한 연결고리가 또 하나 있고요. 오늘은 이 모순 덩어리를 한 겹씩 까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세레브라스, 나스닥 종목 코드 CBRS.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나스닥과 TQQQ를 떠받치는 인공지능 인프라 싸움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베팅이거든요. 자, 이 회사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엔비디아와 비교해야 해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작은 칩 수천 개를 데이터 센터에 빼곡히 깔고 케이블로 죄다 이어붙여서 하나처럼 굴리는 분산 방식을 씁니다. 세레브라스 창업자 앤드루 펠드먼은요, 정반대로 갑니다.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복도로 있지 말고 아예 벽을 다 허물어서 운동장만 하나로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원판을 잘게 잘라 여러 칩으로 쪼개는 대신 지름 30cm짜리 실리콘 원판 한 장을 통째로 칩 하나로 써버린 겁니다. 이게 통합이에요. 그 결과물이 한 변 약 21.5cm에 연산 코어 90만 개를 때려 박은 괴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엔비디아 최상위 칩보다 면적이 57배 크고 두뇌 바로 옆에 딱 붙은 초고속 메모리만 44GB. 데이터가 칩 밖으로 나갈 일이 아예 없으니까 복도에서 집 나르다 시간 까먹을 일도 없는 거죠. 두뇌랑 창고를 잇는 길 자체가 칩을 잘게 쪼개 케이블로 잇는 보통 방식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넓어지는 셈이에요. 회사 측은 이 구조 덕에 특정 인공지능 작업에서 엔비디아 최신 칩보다 답 내놓는 속도가 20배 넘게 빠르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은 질문 던졌을 때 대답 튀어나오는 순발력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벽한 영웅 서사죠. 다윗이 골리앗 잡는 이야기. 근데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 20배 빠르다는 속도에 잘 언급 안 되는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칩은 한 줄기 질문을 번개같이 처리하는 데는 천하무적인데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동시에 쫙 펼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잘 못합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이 칩은 요청을 아무리 많이 몰아줘도 초당 약 2100 토큰이라는 고정된 속도밖에 못 내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손님 한 명을 빛의 속도로 모시는 초고속 전용 택시인데 정작 출퇴근 시간에 수백 명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는 버스 역할은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대화나 인공지능 비서처럼 답이 0.1초라도 빨리 나와야 하는 틈새에서는 무적인데 그 바깥의 거대한 대량 처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통째로 갈아치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회사 제품을 범용 무기라기보다 틈새용에 가깝다고 보기도 해요. 엔비디아 킬러라는 별명은 마케팅이고 실체는 특정 구간을 지배하는 전문가용 도구에 가깝다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이 화려한 기술 뒤에 깔린 사업 구조의 약점. 아까 매출의 86%가 아부다비 두 고객한테서 나온다고 했죠. 그 86%를 둘로 쪼개보면 한 곳은 무하마드 빈 자이드 인공지능 대학교라는 곳으로 2025년 매출의 62%를 책임졌고 나머지 한 곳이 G사스이라는 아부다비 인공지능 기업으로 24%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한 해 전인 2024년만 해도 이 G사스이 한 곳이 매출의 85%를 혼자 다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뜬다는 쏘버린 AI.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전략 무기처럼 사들이는 흐름의 민낯이에요. 석유로 번 막대한 돈을 인공지능에 들이붓는 한 중동 국가가 이 회사 매출의 거의 전부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이 많아서 골고루 분산된 매출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 딱 하나에 회사 명운이 통째로 걸려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아부다비 의존을 줄여줄 구원투수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챗GPT 만든 오픈AI예요. 2026년 1월 세레브라스는 오픈AI와 20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맺습니다. 750메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202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발전소 하나가 도시 전체에 대는 전기에 맞먹는 양입니다. 이 계약 덕에 회사 주문 잔고, 그러니까 이미 따놓은 미래 매출이 240억 달러대로 부풀었고 상장 때 이 숫자가 투자자들을 열광시켰어요. 미래가 이만큼 예약돼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두 개 숨어 있는 겁니다.
첫째, 이 거대한 잔고의 대부분이 결국 오픈 AI 한 곳이에요. 아부다비 두 곳에 대한 의존을 이번엔 오픈 AI 한 곳에 대한 의존으로 바꿔치기 한 셈인 거죠. 둘째, 이 약속된 물량이 실제 매출로 잡히는 시점이 한참 뒤로 쏠려 있어요. 잔고 숫자는 거대한데 처음 몇 년 동안 손에 쥐는 현금은 그 잔고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한 고객 사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픈 AI 계약에 진짜 드라마 같은 한 장면이 숨어 있어요. 오픈 AI 수장 샘 올트먼이 다름 아닌 세레브라스 주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트먼은 오픈 AI와 거래하는 여러 회사에 20억 달러가 넘는 개인 지분을 들고 있었고 그 명단에 세레브라스가 떡하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올트먼이 개인 돈으로 세레브라스에 투자해둔 상태에서 그가 이끄는 오픈 AI가 세레브라스에 수백억 달러짜리 일감을 몰아준 겁니다. 공식적으로 불법이라고 확인된 건 없어요. 올트먼 측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머스크 측은 이게 결국 자기 거래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레브라스 미래를 떠받치는 그 빛나는 계약이 알고 보면 한 사람 주머니 안에서 도는 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돈은 잘 벌고 있을까요? 표면 성적표는 놀라워요. 2025년 매출이 약 5억 1천만 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장부상으로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흑자의 정체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그 흑자의 상당 부분은 칩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보유한 계약의 장부상 가치를 다시 매기는 과정에서 생긴 약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비현금 회계 이익이었어요. 실제 영업으로 따지면 회사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었고 칩 팔아서 남기는 마진율도 39%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흑자는 진짜 들어온 현금이 아니라 회계장부가 만들어낸 신기루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흑자 전환, 속살을 까보면 여전히 적자. 그래서 이 회사가 증시에 데뷔한 뒤 처음으로 받아드는 공식 성적표가 그 자체로 거대한 시험대예요. 이때 진짜로 봐야 할 건 주당 이익 같은 표면 숫자가 아닙니다.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아부다비랑 오픈 AI 바깥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새 고객 이름이 등장하는가. 이게 나와야 비로소 고객 집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오픈 AI에 예약된 그 거대한 물량이 약속한 속도대로 실제 매출로 전환되고 있는가. 셋째, 칩 팔아서 남기는 진짜 마진이 회복되는가 아니면 더 깎여 나가는가. 이 세 가지가 엔비디아 대항 말하는 화려한 서사와 소수 고객 의존이라는 차가운 구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성적표가 쫙 펼쳐지는 순간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얼굴이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사 하나가 왜 우리가 올라탄 나스닥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게요. 세레브라스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건축 현장에서 엔비디아랑 정반대 방향의 깃발을 꽂은 회사입니다. 잘게 쪼개 이어붙이는 분산이냐, 한 장의 통째로 담는 통합이냐. 이 싸움의 결과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지어지고 인공지능 비용이 어떻게 매겨질지를 바꿔놓고 그건 결국 나스닥에 올라탄 빅테크 전체의 비용 구조로 그리고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시장으로 흘러듭니다. 동시에 이 회사는 한 가지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접시만 한 칩의 낭만과 사막도시 두 곳에 매달린 매출의 현실은 같은 회사의 양면인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 그 두 얼굴을 다 가격에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야기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느 회사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저도 단언할 수 없고 투자 판단은 늘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다만 이 위험하고도 흥미로운 베팅이 어느 쪽으로 결판이 나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도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 주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